식당 안은 은은한 조명이 비치며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저는 더없이 씁쓸한 감정을 삼키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와 박선영, 제 아들과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 민재는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관심 없는 표정으로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는 화기애애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선영은 능숙하게 메뉴판을 넘기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갈비 드실 거죠? 여기 한우가 진짜 맛있어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말투였지만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경험을 통해 이제는 그 말의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갈비라니 1인분에 3만 원이 넘는 고급 메뉴였습니다. 사실 저는 고기가 부담스러웠고 요즘 들어 식욕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꺼냈다간 분위기만 이상해질 게 뻔했습니다. 고기는 괜찮으니 찌개나 간단한 비빔밥을 먹을게. 조용히 말을 던졌지만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렇게 모일 때 좋은 거 먹어야죠. 찌개는 다음에 드세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마치 저의 의견은 고려될 필요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철저히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음식이 나오자 아들과 며느리는 맛있다는 듯 고기를 구우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살짝 상기된 얼굴로 갈빗대를 들고 열심히 뜯었고 선영은 접시에 고기를 가득 올려 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여보, 이것도 먹어. 당신 고기 좋아하잖아. 정성스러운 손길로 아들의 접시를 채우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무언가 뻐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겨우 몇 점을 집어들었고 몇 번 씹지도 못한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기의 기름진 맛이 입안에 남아 목이 메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의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반반 내는 게 깔끔하잖아요. 어머니 카드 주세요. 순간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반반이라니 참 공평한 듯 들리지만 그 속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처가에서는 매번 전액 계산하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먹은 것은 몇 점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로 포장까지 한 것은 며느리와 아들이었는데 그 비용까지 나누어 낸다는 게 과연 공평한 걸까?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가에서의 식사 자리에서는 늘 아들 민수가 카드를 내밀며 장모님, 아버님 많이 드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메뉴를 골랐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최고급 음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연스럽게 제 카드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반반 내니까 깔끔하죠? 그 순간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시어머니도 다 반반 부담하는 시대니까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반반 부담하는 시대라니. 저는 그 순간 손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그저 계산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깔끔하지.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차례구나.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오랫동안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어둠이 스며든 공간 속에서 저는 천천히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걸 주었습니다.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몸을 주고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겨우 반반의 계산과 냉담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서랍 속에서 꺼내지 않았던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아들은 자신의 것이라 믿었고 며느리는 그 집을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사장님. 매각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손에 들린 서류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공평하게 반반으로. 집안 거실에는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한 장, 그것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한데 벌써 이렇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습니다. 곁에는 남편이 서 있었고 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 저는 평생을 일했습니다. 20대에는 작은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일했고, 30대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장갑을 끼고 손이 터져나가도록 짐을 나르면서도 오직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 사치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외식을 해도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로 만족했고 옷 한 벌을 살 때도 몇 번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늘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커서 성공하면 그때는 좀 편해질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바쳐 지어준 집. 아들이 결혼을 앞두었을 때 저는 남은 재산을 모두 긁어 모았습니다. 김민수가 아버지, 전세금이 부족해요. 라고 말했을 때 저와 남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 퇴직할 나이였고 가진 돈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돕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노후를 위한 돈까지 털어 이 집을 사줬습니다. 집을 계약하던 날 김민수와 박선영은 기쁨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영도 손을 맞잡으며 저희가 정말 효도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어도 결국 이렇게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다 보람이 있는 거야. 그날 밤 저와 남편은 함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자. 우리 노후를 위해서도 좀 생각해봐야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자리 잡을 때까진 도와줘야지.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토록 철저히 외면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민수가 맞벌이를 시작했을 때 저는 흔쾌히 손주 민재를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조그맣고 귀여운 손주를 돌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손주를 맡아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오전 7시면 집을 나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낮잠을 재우고 함께 놀아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무릎이 쑤셔도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유치원에 가면서 제 역할이 끝났을 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민재 유치원 다니니까 시간 많아지셨겠네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 당연하게 저를 부려먹던 사람의 태도는 이제는 저를 귀찮은 존재로 대하는 것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보모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배려받지 못한 가족, 그리고 차별. 그러면서도 저는 참고 지냈습니다. 김민수가 어머니,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죠.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손주 얼굴을 볼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항상 철저히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에게 어머니,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면 저와 식사할 때는 어머니, 반반 내는 게 깔끔하죠?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처음에는 괜찮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불편한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이게 정말 공평한 걸까? 제가 먹지도 않은 음식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게 과연 공평한 걸까? 며느리는 친정 부모에게는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그냥 참고 넘어가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금 서랍 속의 서류를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던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저녁빛이 창가에 걸려 있었고 텅 빈 거실은 더없이 적막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재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텐데 이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서류를 몇 번 문지르다 말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지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은행에서의 이상한 기운. 며칠 전 저는 평소처럼 은행을 찾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용히 살아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순번을 기다리며 창구 직원에게 통장 잔액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모니터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큰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금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 계좌에서 몇 차례에 걸쳐 거의 전체 금액이 출금되었는데 혹시 고객님 본인이 하신 게 맞으신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분명 한 번도 큰 금액을 인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기록은 달랐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거액이 꾸준히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서류 속 세밀한 내역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계좌 며느리와 연결돼 있었죠.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며칠 전 박선영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돈 관리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요즘 금융 사기도 많고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별 의심 없이 듣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빌미로 저도 모르게 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에 발을 들이자 안에서는 박선영이 전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 어차피 어머니 돈이잖아. 시어머니들 돈 모아두면 뭐해? 결국 다 자식들 주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좀 미리 쓴 거지.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박선영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 친구와 수다를 떨며 제 돈을 가벼운 용돈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 몰라. 내가 계좌 연결해놓고 몇 번 설명드리니까 그래. 내가 잘 관리해라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거지. 오히려 내가 없었으면 이런 거 다 금융 사기당했을걸.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웃었고 박선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천천히 현관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저를 호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돈. 결국 다 자식들 주려고 그러는 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저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손주를 돌보고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서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가족이 저를 존중하는 이유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한없이 퍼줘도 되는 존재, 돈이 있으면 당연히 뺏어가도 되는 사람, 손해보더라도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에 불과했습니다.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닫히는 순간 저는 무겁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이 집, 아직도 자신들의 것이라 믿고 있는 이 공간. 하지만 이 집의 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들 역시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걸까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신가요?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모두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계좌의 관리 권한을 변경할 겁니다. 직원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느릿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집도 처분하려고 합니다. 매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매각을 원하시는 건가요? 네.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가을밤의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걸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공평하게 반반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집안은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고 그 아래서 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깊이 새겨진 배신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김민수와 박선영, 저의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에서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집이 곧 자신들의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거기서 살아갈 것이라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박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평소처럼 친절한 얼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식적으로 웃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김민수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TV를 보다가 저를 보며 반갑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요즘 바쁘셨나 봐요. 그 말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바빴지. 이런저런 정리할 게 많아서. 제 말에 박선영이 관심 없는 듯 고개를 돌리며 과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죠? 오늘 민재학교에서 발표회 있었다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한 얼굴, 무심하게 저를 대하는 태도. 이제 곧 이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그동안 살고 있던 이 집. 이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니? 제 말에 김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 박선영이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히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제야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이 집은 내 명이야. 그리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며칠 전에 매각 계약을 마쳤어. 오늘부로 새 주인이 생겼다. 그 순간 박선영의 손에 들려있던 과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민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뗐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절망에 빠진 며느리 그리고 폭발하는 감정. 박선영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고 확인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거 장난이죠? 이 집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집이 아니야.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었어. 박선영은 숨을 헐떡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몰랐어? 이거 장난이라도 쳐봐. 김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집을 파신 거예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저는 김민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 집이 너희 것이라고. 하지만 이 집은 내가 남편과 함께 벌어 산 집이야. 나는 그동안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내어줬고 며느리까지 가족처럼 아꼈어. 제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내 아내는 내 돈을 몰래 빼가면서 나를 이용했어. 그리고 너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그 말에 김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선영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서요? 겨우 그런 이유로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렇게 잘났던 내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든지. 순간 박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라도 잘할게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집을 다시 저희한테 주세요. 그녀는 손을 내밀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늦었어.
제 말에 박선영의 눈에서 절망적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녀의 손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민수도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를 향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천천히 그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후련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의 집,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제 것조차 아닌 그 집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다시 이야기해봐요. 며느리 박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아들 김민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억 속에 남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참아왔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젊음을 바쳤고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손주를 돌봐주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수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늘 부족한 존재였고 쉽게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평온한 삶. 그 후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대로 작은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고 바로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몸을 움직였고 작은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더라도 여유롭게 차를 끓이고 책을 펼쳐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삶에서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용하려 들지 않았고 아무도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수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민재 사진 보내요. 많이 컸어요. 사진 속 손주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무릎에 기대어 할머니 하고 부르며 팔을 벌렸던 작은 아이가 어느새 제법 의젓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집이 사라진 후 결국 월세로 들어가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박선영은 한동안 화를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우리 인생을 망쳤다 라며 사람들에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돌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주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더 커가면서 돈이 필요할 순간이 올 것이고 부모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남길 유산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은 일부를 손주의 교육비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린다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오래전 남편이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를 한 잔 따르고 고요한 방 안에서 따뜻한 향을 음미하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오롯이 제 것입니다.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